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면 결정이 떳떳하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반 안건 한 건으로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과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전 교육감 등 법력권 정치인도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실시간 공개하라며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말했던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냐며 화려한 범죄 사면자 복귀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선 빚을 갚느라 사면한다며 빛이 아닌 부채를 의미하는 빚의 혁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임시 국무회의를 대통령 모두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이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당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는 비전 경쟁보다는 계엄 공방에 더 치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늘 앞선 합동연설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전한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로 양분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찬탄파는 극우 프레임을 놓고 반탄파를 밀어붙였고, 윤어게인 아니라고 하셨죠. 근데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언론의 공격이지요. 반탄파는 특검과 체포영장 집행 입장 등을 물으며 반격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려고 했죠. 여기 갔던 우리 당의 45명의 국회의원을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건 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앞서 지난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기 씨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합니다. 내란 재판도 재개될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뒤 이후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건강 악화를 호소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의 강제 구인이 어려우면 피고인 출석 없이 벌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내일 오전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특검팀은 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적시한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 절반 가까이를 구속 필요성 설명으로 채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일정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모레는 2달간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5년간의 국정과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광복절 80주년 행사를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한창인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환기 방지책 논의하는 날인데요. 앞으로 내일부터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윤리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서 전환기 징계 첫 회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원래 내일 예정이었는데 네. 그중에서 사면 안건만 따로 떼서 오늘 원포인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일단 주말 사이에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자 빨리 매듭을 지으려는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물론 여권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면은 원래 임시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고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는 안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요. 역대 정부에서 굳이 임시회의 없이도 사면을 결정해왔던 것을 보면 하루 당긴 회의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때 대통령실이 이곳에 명단을 보낼 때부터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틀 전인 토요일까지만 해도 화요일 정례회의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 일정까지 앞당긴 만큼 이미 확정된 명단 그대로 강행하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특히 논란인 상황인데 이 두 명은 그 원래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 사법남용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컸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뿐 아니라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친문계 인사들도 취임 첫 특사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오늘 확정되는 사면 명단을 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만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명단들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첫 특사치고는 규모가 꽤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연말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왜 지금이냐 이런 물음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 사실 형기가 2026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사면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는 겁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후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이 4년 넘게 걸린 탓에 21대 의원직 임기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예.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서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형 확정 9개월 만에 사면까지 추진되면 특혜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논란의 인물들에 대해서 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권 지지층 요구 워낙 거셌습니다. 보수와 중도층에서는 찬반 여론 팽팽했지만요. 범여권으로 좁혀보면 70% 이상이 사면을 원한다 이런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범여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론하는 분위기였죠. 아무래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번에 제외한 만큼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범여권 갈등 확산을 막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광복절 80주년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이 있는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입니다. 예. 최근에 윤 전 의원 이미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시민단체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보는 야권 인사들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된 만큼 비판 자격이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전환길 리스크가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 경쟁은커녕 이 전환길 씨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세대 교체나 중도 확장을 내세운 주진우 후보 이미 탈락한 상태고요. 전환길 씨가 대구 합동 연설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 속에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징계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민의힘 당혁신 향방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윤리위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양초와 성냥 등이 나와 방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문도 나가지고 이 창문을 이제 남을 내려다가 이래 보니까 따로 똑바로서 밑에서 연기가 밑에서 막 시커멓게 올라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 갑자기 막.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12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집에 있던 일가족 3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대 자녀 2명은 아파트 안에서 40대 어머니는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방이다 안방. 저희는 금식을 해갖고 열었지. 집은 많이 안 탔습니다. 화재 당시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숨진 3명 모두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방 2곳과 거실, 주방에서 양초와 성냥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었으면 애들 좀 같이 계시는 문을 열고 나오든지 현관문을 있으니까 아무리 어색한 일이 있어도 애들은 놔뒀어요.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숨진 일가족에 대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기장을 찾은 2천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오후 1시 53분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사무실에 전송된 팩스입니다. 폭탄을 설치했습니다라는 제목에 폭발물 설치 장소와 예정 시간이 한글과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라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단 위협적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 특공대 등 6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고 경기장 내부에 있던 2천여 명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체조 경기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피한 관객들은 폭발물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경기장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린 지 아마 1시간 반 넘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없이 내부 사정 때문에 뭐 한다 대기해라고만 봤던 것 같아요. 경찰이 약 1시간 정도 현장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현장 통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팩스 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 특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4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앞서 야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면서 이후에 SNS에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하는 이 특별사면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면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요. 원래 저는 국회와도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 모든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공개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인사와 관련된 경우 아니면 개헌과 관련된 경우, 탄핵과 관련된 경우만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만큼 뭔가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성세히 공개하되 뭔가 좀 본인의 주관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회 규칙에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국무회의 자체를 공개해왔던 거는 이재명 정부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그렇죠. 공개했던 것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과정을 국민들께 상세히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면과 관련돼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비공개로 논의를 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공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했던 거였는데 본인 입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만큼 오늘 국무회의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사면과 관련돼서 국민적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사면만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공개를 하고 생중계하고 이걸 생중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사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사면권 행사와 관련돼서 뉴스를 극대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사면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씨를 사면하든 그렇지 않든 뭔가 대통령의 결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는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사면 논란이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사면심사위에서 결론이 났을 거고 그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결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가 사면 그 결과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서 회의에 사실 30분이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굳이 이걸 원포인트로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목적은 분명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야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다. 그런 의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인데 특히 8.15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특히 집권 초기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여당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8월 7일 이 법무부 사면 심사위 이전까지 이 정치인이 포함된다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다 심증한 입장이었습니다. 한주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몇몇 의원들은 정치인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 입장이 지금 특정인이 포함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당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몇 의원들은 개인적 그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의원 같은 경우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라면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주라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 얘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만 목소리를 냈어요. 이 부분을 두고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 아마 이제 윤미향 전 의원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있었지만 최초 수사부터 수사 대상이 돼서 기소된 사건들이 실제 비보다 과장되고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뭐 의심과 확신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뭐 추미애 의원이 육선 위원임에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이를 수락한 것은 검찰 개혁을 본인의 손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결부시켜 보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과장됐다, 가혹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입장이 본인의 지금 법사위원장직 수락과의 맥락을 또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공개적인 행보들을 좀 보여왔는데 토요일에는 광화문에 나와서 소녀상을 세워놓고 같이 앉아 있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이런 것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작년 11월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선고가 나올 때까지 결국에 의원직 4년을 모두 유지를 했고 세비도 모두 받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의원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것인데 심지어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을 왜 지금 이렇게 사면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좀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면자 명단에 올라간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모아 기소한 것이 검찰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편안하다, 욕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에는 위안부 관련 집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면법을 보면은요, 14조에서 특별사면 상신 신청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 안에는 범죄의 정상,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죠. 그리고 사건 본인의 성행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면자 명단에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SNS에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좀 깊게 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된 조 전 대표의 신간을 공개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책 추천을 SNS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엔 조국 전 대표의 책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을 위해 여론전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평가예요. 사실 그 여론전에 큰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근데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수석으로 임명을 했었고 장관으로도 임명했었고 근데 장관 임기를 한 달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국 사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이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빚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계속 또 본인이 직접 추천을 했고 이런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영상까지 찍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의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이렇게 여론전까지 이끌어갈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전 정부 안 그래도 친문계와의 뭔가 갈등이 과거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지금 민주당 주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냥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 성추행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의 특별히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책 추천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옥중에서 쓴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글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의 표현 이런 정도이지 이게
지금의 어떤 사면 국면 또 다른 어떤 민주당과의 정치적 관계 등 여러 가지 정치상을 고려한 고도의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을 두고 당권 주자 4명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바로 망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 의원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제가 받아들이기로. 계엄을 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마치 계엄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 당권 주자 4분의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다 어디서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느낌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같았어요. 예. 이게 자책의 정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물론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정당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자라나는 플랫폼인데 스스로 너무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했던 그 전당대회는 저희가 자폭 전당대회라고 했어요.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람이 본인이 법무장관일 때 사실은 그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거 갖고 자폭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책적 전당대회가 되는 거죠.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지. 물론 전당대회 룰과 관련돼서 지지층에 조금 더 소구를 많이 하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도껏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간신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법적인 잣대에 맡겨두고 있는 계엄이나 아니면 내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굳이 정치적인 장인 전당대회에서 여기에 대한 당부당,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묻고 대답해야 되나요? 저는 상당히 좀 불만스럽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러면 선관위에서 전당대회 룰을 급격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50대 50으로 다시 바꿔서 예. 주자들이 저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면 선관위에서 룰을 바꿔서 거기 룰에 맞춰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국민의 힘을 걱정하는 당원들이 보고 싶었던 모습은 좀 새로운 구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당이 두 쪽이 나 있는데 그것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당내 경선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야당으로서 어떻게 선명하게 거대 여당과 정부에 맞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반년 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 당원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당대표 토론회가 첫 번째였던 것이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번 더 당대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님은 어제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소수 야당의 토론회잖아요. 그리고 직전 대선 그리고 작년 총선 다 대패했던 정당의 그 토론회, 전당대회 토론회 치고는 너무 한가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선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와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키워드는 혁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에 관한 이견은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혁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이 아니라 과거로 퇴행하는 주제로 지금 잡혀 있다. 찬탄 반탄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프레임인데 아직도 그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 건 전 국민의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탄핵 전국 속에서 정강훈 씨, 전한길 씨 이런 극우적 발언과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던 것, 그들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 그 이후에 탄핵이 된 이후에도 전한길 씨의 입당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를 바로 처단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지 않고 스스로 탈당을 하도록 내버려뒀던 것, 이런 것들의 지금 후폭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전한길 씨에 대한 제명 조치나 이런 것들을 단행한다고 한들 저는 여전히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끝까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아주 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보수를 좀 재건을 꿈꾸는 그런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지지층이 봤을 때 참 답답한 토론회였다라고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선이라는 총력전을 치를 때는 모든 정치 세력을 안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너희하고 손 안 잡아.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진보당하고도 손잡고 하여튼 모든 진보적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금의 이 시국을 그 원인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그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한 색깔에 천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공격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양상이 그런 관점이나 전략이 잘못된 거죠. 이건 당원들이 분명히 심판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한길 씨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 전한길 씨를 몰아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어제 토론회였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갈렸지만 사실상 징계를 한다고 해도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이 당권 후보,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한길 씨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뉴 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실제적으로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단순히 징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만약 그렇게 해서 실제 징계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들 당 안에서든 당 밖에서든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전혀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전한길 씨가 지난번 연설회에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연호를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전한길 씨 측에서는 본인이 프레스 비표를 받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어야겠지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전한길 씨가 보여준 모습이 언론으로서의 모습인가? 언론이라면 후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취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는 것은 본인이 비표를 받고 들어간 언론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국 징계의 종류를 보면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번째 윤리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경고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한길 씨가 대구에서의 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고 그다음에 출입금지를 당했는데 부산 연설회에도 본인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명을 받지 않은 것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징계 사항이 돼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면 저는 전당대회 전에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새 위협으로 지목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언론 간담회를 자청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 숫자보다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I think at the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you could talk about numbers. That's what those commanders do. But at the strategic level, we've got to think about the host of capabilities that are resident to be operated in a combined function. 5세대 전투기들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신한 사례를 들었는데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양자 간의 문서에서는 결코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은 보트에서 가장 가까운 악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팽창을 가속하는 중국과 북한과 기술 이전 등 교류를 확대한 러시아가 북한에 못지않은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he ROK-US alliance remains strong, and we continue to watch what's going on there. It looks eerily reminiscent
to things that we saw in the South China Sea. 다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지름길을 택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기존 계획과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쟁점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은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국내 총생산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달 중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미 무역 협상 초안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지난해 GDP 대비 2.6%에서 3.8%로 약 50%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25일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ountry.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이 매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배치 변경 등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국 견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정부는 지난달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려고 한 정황이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렸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해서 숫자보다는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병력 감축 가능성 시사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축 가능성 내비친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날이죠.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는 4세대 전투기 2대보다는 5세대 전투기 1대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자체도 역량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브런스 사령관의 말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한미군은 일정 부분 감축하겠다 대신에 역량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또 이제 최근 관세 협상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 요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거는 뭐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6년도 1월달에 한국의 그때 당시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사이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이해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만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미 사실상 이라크 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이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주한미군들이 들락날락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가 중동 사태가 났을 때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F-35 전투기가 한국에 잠시 머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이제 천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한국도 여기에 이제 좀 동참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방어와 동시에 이를 넘어서 지역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지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묵인하는 거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장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천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분쟁이란 게 결국은 대중국 견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지지를 미국에서 동참할 것을 좀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결국은 미중 갈등의 중간에 끼게 되는 모양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상은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가지고 주한미군이 한국을 근거로 해가지고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것은 100번 이제 양보를 해서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군이 여기 이제 동참하는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 간에 합의할 때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입장은 존중돼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대만 사태가 발생이 되면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한국을 침략하도록 할 수도 있고 북한 스스로가 판단해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 방어에 우리가 한국군이 훨씬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지역 분쟁을 개입하는 것에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끊임없이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미 분담금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제 지난 6월이었죠. 나토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요구해서 약속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다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국방비 증액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는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이죠. 10년에 걸쳐 가지고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방비가 3.5%, 간접 국방비가 1.5%, 그래서 총 5%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한테도 이거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가 2.6%인데 이것을 아마 결국은 5% 이상으로 좀 올리도록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도 나토와 마찬가지로 직접 국방비와 간접 국방비로 나누어서 2035년까지 로드맵을 제시해서 미국한테 제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축 선호 현상에도 수도권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전셋값과 입주율 뚝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갭 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전세 대출을 틀어막았기 때문인데 분양 계약자는 잔금 걱정, 전세 희망자는 보증금 마련 걱정으로 아파트 잔금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말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동대문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을 9억 원대에 분양받은 안모 씨는 전세를 내놓으려다 실거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6.27 대책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세 대출이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받아갖고 이제 잔금 치르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막혔어요. 갑자기 대책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곤란스럽다 해야 되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입주 임박해 될 때는 그분들 진퇴양난이에요. 전세 자금으로 이거를 좀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매로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300세대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 단지는 입주 마감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분양 계약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월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증금을 좀 더 내리면서 월세를 더 올리고 이런 건데 몇백만 원씩 월세 내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한산하죠.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가구 수는 5만 2천여 가구. 정부는 계약금만 들고 청약을 받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분양단지 전세 대출을 차단했지만 이대로면 아파트 잔금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위해 마주 앉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도 추진 중이어서 본격 휴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3자 회담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며 두 정상의 직접 대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make peace is to sit down and talk. The way to peace is to have a decisive leader sit down and force people to come together.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젤렌스키의 협상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make anybody super happy. Both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probably at the end of the day are going to be unhappy with it. 트럼프와 푸틴, 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회담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전선 돈바스 지역을 휴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를 거부하고 있어 3자 회담 성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튀르키예 서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건물 수십 채가 무너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진동은 200km 떨어진 수도 이스탄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진동으로 집안이 흔들리고 물건도 떨어집니다. 건물이 무너져 사람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튀르키예 서부 발르케시르주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건물 10여 채가 mu너지고 약 200km 떨어진 수도 이스탄불에까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Evet, çok şiddetli hissettik. Sanki 7 şiddetinde gibiydi. Bütün çocuklar çok korktu. 진앙에 가까운 쓴드르그 마을에서는 주택이 무너져 주민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조됐습니다. 정확한 인명 재산 피해 규모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 현지 매체들은 이번 지진 피해가 제한적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는 4개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지진이 빈발하는 곳으로 2023년에는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약 5만 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잔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수많은 드론이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젯밤 부산 광안리에서는 특별한 드론 쇼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드론 1,500대가 서서히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친근한 이미지도 만들었고요. 유관순 열사의 추상화도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연출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 정말 이색적인 드론 쇼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광복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벤트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산 광안리 드론쇼는 주말마다 열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시기에 맞게 그 주제가 바뀝니다. 어제는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특별히 기획됐는데요. 1,5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전국 곳곳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광복 80주년 참 뜻깊은 날이죠. 광복절의 의미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남부지방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제주와 경남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해안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오늘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 30도,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은 물결이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